안녕하십니까. 창업 아이디어 개발, 우리 과목 중에서 창업과, 창업을 할 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또는 어떤 그 아이템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개발하는가에 대한 그 복합적인 우리 과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융합이라고 얘기할까요? 창업은 창업대로 해야 되고요. 또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대로 개발을 해서 두 가지 창업의 실무, 그 다음에 실전 창업,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창의성 개발. 아이디어는 어떻게 개발돼야 지속 가능한 창업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기업이라고 하는 거, 창업이라고 하는 거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업을 해서 얼마 만에 어느 정도의 데스밸리를 지나서, 데스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업을 해 나가면서 어느 시점에 자금에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영업에 허덕일 때가 있었고, 홍보 마케팅이 잘못돼서 뭔가 갭이 생겨서 크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계곡을 우리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략 그 학자들과 우리 그 책에 의하면 그 기간이 3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3년간의 창업과 또 그 아이디어가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 즉 좋은 아이템이 되기 위해서 그 3년간을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일본 속담에도 그런 속담에 있습니다. 이시노우의 산넨이라고 해서 돌 위에 3년간 버틴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떤 경제대국인 일본에서도 이미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상황을 견주어서 아마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업과 아이디어는 우리가 별개로 해서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업 아이디어 개발에 대한 교재가 실전 창업과 창업 경영이었습니다. 이 실전 창업과 창업 경영에 약 15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도 물론 한 주에서 15주까지 매주 어떻게 강의를 시작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중간중간 안에 창의성 개발이라고 하는, 여기 교재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창업 아이디어 개발이기 때문에 창업 아이디어 개발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교재는 마땅한 게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맞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교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는 이제 아이디어 개발에 대한 창의성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을 한 게 아니라 공부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창업 별개, 그 다음에 아이디어 개발 별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창업 아이디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론적 근거에서 보다는 어떤 실천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NCS 교육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실전 창업과 우선 창업에 대한 경영은 어떻게 해나가고 창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약간의 인프라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약간의 이론적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이제 이론에서 출발을 해서 어떤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방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창조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사상루각,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그 창업과
관련된 그런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사이사이에 제가 아이디어 개발에 대한 창의성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전 창업과 창업 경영인데요. 창업과 기업가 정신. 여기에는 또 창업하고 기업가 정신을 또 분리를 해놨어요. 예전에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조차가 있었죠. 예, 기업가 정신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기업가의 윤리라고 했었습니다. 윤리. 창업과 기업가 윤리. 근데 이제 그게 말이 변천돼서 이제 조금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품을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창업과 이제는 기업가 정신이 별도로 하되 하나하나의 개체로서 창업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왜냐하면 기본적인 거죠. 이거 기업가 정신은 뭐예요? 기업가 정신은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처럼 벌어서 뭐처럼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담기는 그런데, 개처럼 벌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말은 이제는 창업과 우리 기업가 정신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개처럼 벌어서는 안 됩니다. 윤리의식과 사회, 이런 것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엉터리로 아니면 위법을 해가면서 돈을 버는 거는 우리 지금 현대에 맞는 창업가 정신이 아닙니다. 즉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과 기업가 정신은 반드시 구분하되 옛날과 같은 어떤 그 사고방식으로 창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윤리의식, 즉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컨텐츠 창업의 첫 번째 그 정식적인 강의로는 창업의 이해로서 두 가지, 창업과 기업가 정신과 그 다음에 창업과 경영 환경, 이거 중요합니다. 무조건 창업을 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기업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가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거예요? 기업을 가지고 그 기업을 좌지우지해서 흥망성쇠, 즉 성공과 실패를 그러니까 실패 중에서 성공을 이끌어낸 사람들을 우리가 기업가라고 얘기하는데, 엉터리로 돈을 버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또는 법에 위배된 그런 상태에서 돈을 벌어서 겉으로는 도네이션, 그 기부도 하고 좋은 곳에서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그 돈을 버는 데 있어 엉터리로 돈을 번다면, 아니 윤리적이지 않고, 우리가 그 돈을 버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사회와 공존하고 윤리의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는 여러 몇몇 가지의 것들,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별도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쪽에 어떤 그 창업의 의지를 두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저울을 속여가면서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은 창업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회에 어떤 도의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기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 기업가 정신 자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업가 정신에 대해 위배되지 않는 그런 그 창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에, 창업의 요소에 창업의 정의가 뭐예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창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부에서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스타트업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startup.go.kr인가요? 네, 여기에 가시면 이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사이트예요. 여기 가셔서 어떤 정부에서 창업을 하는데 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새로 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창업 기업이라는 얘기보다 요즘에는 스타트업 기업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창업의 이제 정의를 얘기한다면 기업가적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소집단이다. 여기 나왔죠, 그죠? 기업가적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가적 능력. 기업가적 능력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에 어떤 윤리적인 의식과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업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에서 개인이나 소집단이 사회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포착해서 사업기회죠. 사업기회죠. 사업기회라는 거 우리가 이제 창업 아이디어, 우리가 배우기로 했던 거. 창업 아이디어를 포착해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에 필요한 자본이나 인재, 설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소매나 서비스업은 뭐 설비가 없으니까 안 되냐? 아닙니다. 창업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설비는 꼭 생산에 필요한 설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얘기하는 플랫폼 있죠. 이 플랫폼 자체도 하나의 뭐예요? 설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주고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영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설비는 뭐예요? 기계장치일 수도 있어요. 기계장치. 이런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을 다 전부 설비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인재는 그것을 이끌어가고 예를 들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인재고요.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과 지우겠습니다. 자본은 언제 창업자본 얘기하겠죠. 인재와 설비,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플랫폼도 괜찮고요. 기계 장치 설비, 이런 것도 설비에 들어간 겁니다. 창업자는 사업 아이디어를 내서 그 목표를 통해서 자본과 함께 물적 요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것을 우리가 창업이다라고 하는데, 기업가적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소집단이 사업 기회를 포착해서, 사업 기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업의 기회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생산적인 요소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통해서 조금 다른 제품과 특화된 제품, 이런 창업 아이디어, 아니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죠. 비즈니스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똑같은 제품이나 똑같은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곳에서 수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이 있는데 어떤 플랫폼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익 마진, 물건을 사고 팔고 남는 그 마진을 수익 모델로 갖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데가 있고요. 또 어떤 사이트는 어때? 같은 플랫폼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것을 볼 때 그 안에 광고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마진은 마진대로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 광고 수익은 광고 수익대로 해서 그 토탈로 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그런 그 플랫폼도 있죠. 그러나 그 플랫폼마다 다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까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사업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창업의 3요소를 볼까요?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의 3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창업의 3요소입니다. 첫 번째 창업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아이디어, 세 번째는 창업 자금입니다. 이게 창업의 3요소라고 합니다. 창업자, 사업 아이디어, 자본. 여기 이제 창업의 3요소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에 대한 출발 요소로서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려는 의욕과 능력, 또 끊임없는 혁신 추구 정신을 보유한 자, 여러분 이제 창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인데 그게 4M이라고 해서 man, 사람과 기계장치, 자본, 돈, 물질의 동원 주체가 될 수 있는, 물적 자원의 동원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창업자라고 해요. 창업을 해놓고 어떤 그 물적 자원을 동원하지 못하면 그건 창업자가 아니죠. 그죠? 창업자는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생산에 필요한 자본이 필요할 때는 그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 이게 창업자인 거죠.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려는 의욕과 능력, 그리고 끊임없는 어떤 혁신 추구 정신을 보유한 자를 우리가 창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창업의 아이디어는요, 창업을 확정하는 요소인데, 창업 결정의 시발점, 즉 아이디어는 돈이다라는 말은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죠? 아이디어가 돈이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 기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사업상의 매력도가 커야 하고 수익의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일 것 같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창업의 확정 요소다. 어쩌면 창업의 3요소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창업의 확정 요소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 기회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사업상의 매력도가 커야 됩니다. 이 매력도라고 커야 된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끌리는 어떤 그 힘, 인기도를 얘기할까요? 자, 10명 중에서 그 아이디어를 보고
놀래는 사람이 최소한 5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매력도가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수익의 지속성.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수익의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자,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샀을 때 너무 견고하고,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너무 견고해서 그것을 오래 사용하는데 재구매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때요? 수익의 지속성이 있다고 볼까요? 수익의 지속성이라는 건 회사의 마진이나 이익금이 지속적으로 남아야 되는데, 어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뭐 돌로 만든 식탁을 한번 들어볼까요? 상판이 돌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돌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돌은 뭐 어떤 스크래치나 이렇게 흠집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수익의 지속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돌판을 이용해서 식탁을 만든 회사에서는 어때요? 식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뭐 탁자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탁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종류를 다양화함으로 인해서 수익의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일회용 칫솔은 어때요? 한 번 쓰고, 물론 뭐 일회용 칫솔이 요즘에 아주 잘 나와서 한 번 쓰고 버리기엔 좀 아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게 면도를 하게 되면 일회용 면도기를 사서 보면 정말 한 번만 쓰기에는 좀 아까워요. 그렇지만 그 자체는 한 번만 쓰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기준에 합당한 물품이에요. 쓰는 것은 우리가 2번 쓰든 3번 쓰든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10번을 쓸 수는 없어요. 면도기는요. 왜냐하면 날이 둔탁해집니다. 이 남자의 수염들이 되게 이게 경도가 있어요. 딱딱해서 칼날이 좀 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면 그게 다시 또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익이 조금 작더라도 리피트 오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수익의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야 어떤 사업 기회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위에 거 좀 지울게요. 헷갈려서 지우겠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이 적절한 타이밍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제 저하고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템을 여러분들 그 아이디어를 하려면 모방이 필요하잖아요. 모방이 있은 후에 이제 어떤 창의성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게 또는 환경에 맞게 이제 모디파이를 하는 거죠. 개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가 적절한 타이밍이다. 또 좋은 아이디어의 컨셉을 잡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일본에서 그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국내에서는 그 어느 정도의 그 똑같은 맥락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는
그 아이디어가 정말 무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일본 문제로 인해서 뭐 친일파다, 뭐 일본을 뭐 여러 가지 한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인 교수로서의 개인적인 입장은 경제 대국이 맞고요. 아직도 그 다음에 그 일본은 여러분들 일본의 노벨상이 우리 한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 노벨상 이 전 세계적인 그 상이지 않습니까? 그 어워드 그 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벨상은 우리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평화상 하나입니다. 물론 뭐 후보에도 들어간 적은 뭐 몇 가지 문학상이라든지 이런데 뭐 후보로 들어간 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벨상을 수상한 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평화상뿐이 없습니다. 어느 영국 근데 다른 얘기지만 요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노벨상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에는 23개에서 24개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감이 있는 것은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국적을 미국으로 국적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 노벨상 수상에 약간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3개의 기술적인 거, 화학부터 기초과학에서 있는 노벨상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개 평화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일본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차지합니다. 저하고는 전 뭐 중립적인 생각으로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술이나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일본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하시고, 특별히 아이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일본 방문을 저는 꼭 권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기술차가 있는 일본하고, 어느 영국 기자로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영국 기자, 우리 한국에서 10년간 주재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영국으로 떠나면서 쓴 그 기자의 책 중에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20가지 아이러니한 문제들이 있다. 그게 이제 뭐,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대국이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어떤 일제 36년간 속국이 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국 사람의 발톱에 때 같지 않게 생각한다. 때도 발톱의 때만큼 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아이러니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정말 경제적이나 기술적인 것이 많은 차이가 나고, 사실은 일본이 저는 무서운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그 젊었을 때 군대를 가고 거기서 정말 우리는 혹한기 훈련도 받고 많은 그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서 일본이 이제 무서웠다기보다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정말 그 위대하게 본다 그럴까요? 그 젊었을 때 거기 가서 그 단체 생활을 하면서
뭐 이제 옛날의 군대하고 지금의 군대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일본을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 하라주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 그 대학로와 같은 정도, 뭐 대학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라주쿠에 가면은 그 역에 근방에 내면 정말 이게 과연 일본의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요 너무 자유분방합니다. 찢어진 청바지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노랑머리, 빨강머리에 누워서 기타 치는 사람, 뭐 정말 저기 봐도 저 젊은 사람들은 이 일본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라 할 정도예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예요. 그 시기를 지나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게끔 나라를 건국해온, 그러나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뭐 MZ세대하고 그쪽의 MZ세대가 과연 어느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본이 무서운 나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의 발상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기술력은 감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넘보지 못할 정도로 그 인프라는 구축이 다 잘 돼 있습니다. 얘기가 좀 겉돌았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일본을 좀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이 아이디어 창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일본은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다이소가 있듯이 일본에도 백엔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이소가 백엔샵에서 조금 투자를 했고, 물론 뭐 지금은 전부 이제 한국 사람이 전부 그것을 인수를 해서 100% 이제 한국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이소이지만요. 전에는 다이소라는 건요, 여러분 한문으로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다이소는 다 있기 때문에 다이소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한문으로 클 대자에 종합할 총자예요. 이 대총이라고 하는 한문을 우리가 다이소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대총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일본의 백엔샵의 그 기본 모회사거든요. 그 다이소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걸 다이소라고 지은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것을 다 있다 그래서 다이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이 다이소가 우리나라 지분으로 다 100% 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네들은 다이소라고 하는 백엔샵을 통해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그러한 또 그 다이소와 같은 백엔샵과 같은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아이디어 제품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안경에다가요 이렇게 우산을 씌워서 비가 오면 빗물이 맞지 않게 이렇게 방해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아이디어인가요? 제품인가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경에다가 비를 맞으면 여기다가 그 와이퍼를 달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여기다 모터를 달아갖고.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부자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아이디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디어를 제가 강의할 때 좀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창의성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엄청 힘들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심리적 관성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의 기업이고 민족인 게 일본인데, 그 일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를 많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책도 좀 보시고요. 그 아이디어를 본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얻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적절한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운이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운이 안 따르면요. 예를 들면 앵글 있죠. 우리가 여기 사각 이렇게 앵글 같은 경우 앵글을 처음 개발한 사람은 어때요? 거지 됐어요. 속된 말로. 그리고서 그것을 통해서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타이밍을 가진 사람이 이 돈방석에 앉은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데 이제 제가 제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아이디어를 창작하기 위해서 또는 아이디어를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 오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으로 나가서 그 픽업해서 같이 이제 시장을 배치를 돌았습니다. 시장도 돌고 또 기업에를 방문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 안내를 해서 그 기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봅니다. 물론 상세하고 생산성 있고 기술 있는 건 보여주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이제 같이 이렇게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금형 회사, 여러분들 금형이라는 건 쇠를 깎아서 프레스 금형을 만들게 되면 그 와이어를 통해서 쇠를 잘라서 프레스죠. 눌러서 착착착 하고 물건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금형 또는 몰드 금형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HDP 이제 폴리에스테르 같은 거를 넣어서 거기에서 녹여서 그 틀에 들어가서 물건이 나오는 그 틀을 우리가 이제 금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금형을 깎으려면 기계들이 필요하죠. 공작 기계라고 얘기합니다. 선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밀링이라는 그런 기계도 있고 거기에는 어때요? 가공액을 하려면 쇠를 자르려면 그냥 자를 수가 없으니까 가공액이나 이런 액체들이 들어갑니다. 윤활유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손 같은데 때가 많이 묻어요. 손때가. 근데 이게 기름때이기 때문에 정말 오래 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서 저는 느끼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뭐 그때 공부하고 있을 때라서. 근데 그분은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니까 보는 눈도 있었고 거기에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분들의 손톱을 보라는 거예요. 저 작업자들의 손톱을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정말 깨끗해요. 저만큼 깨끗해요. 보세요. 저는 기계를 만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깨끗한 손톱에 그러니까 이 손톱에 기계를 만지는 사람의 손톱에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손톱에 기름때가 묻어서 이 라운드가 되게 검게 돼 있다. 손톱은 자르면 이제 또 새로 나니까 없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쪽에는 되게 닦기가 힘들고 없어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저 이유를 알기 위해서 봤더니 그 사람들은 여기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꽂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봤는데 작업복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작업을 하고 딱 꺼내서 뚜껑을 열고 작업을 거의 마친 후에 손에다 이렇게 해갖고 크림인데요. 이렇게 발라갖고 이렇게 해서 휴지로 싹 씻어내고 가서 비누로 닦더란 얘기예요. 보니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저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갖고 그걸 좀 알아봤어요. 이제 그분이 과장 일본의 도시바 공장 큰 회사의 과장이었었어요. 이름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하나를 하도 얘기하니까 그걸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샘플로. 보니까 이게 이제 물 없이 쓰는 비누였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는 때가 제가 20대니까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몇 년, 한 44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그 치약이에요, 보니까. 그때, 이게 제가 지금 치약 같은 게 없어서 보는데, 치약처럼 생긴 것을 꽂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짜서, 그게 크림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물 없이 쓰는 비누라고 하는, 그, 우리처럼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그 여성분들이 쓰는 거. 저도 지금 그걸 씁니다. 뭐. 폼 클렌징. 폼 클렌징 같은 거를 꽂고 다녔던 거예요. 폼 클렌징처럼 폼 클렌징은 되게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딱딱했어요. 왜냐면 저도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비비고서 하니까 이게 이제 한참 비비니까 이게 약간 점도가 없는, 이게 이제 물보다는 조금 더 점도가 있는 해서 그걸로 화장지로 싹 닦아내니까요. 이 손톱 사이에 이렇게 깨끗이 더러웠던 기름때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막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은 샘플을 가지고 그 만드는 공장을 찾아갔어요. 저 치약에 들어가 있는 비누 있죠. 그 치약처럼 생겨 있는 비누, 물 없이 쓰는 비누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수입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해서 며칠을 거기 계셔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고맙다고 뭐 많이 사례 아닌 사례를 하고 가셨어요. 저한테 뭐 좀 학업에 도움이 되라 그러면서 봉투도 주고 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일본어를 못하니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그 공장에다 연락해주고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인터넷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는 거기에 누구를 두느냐, 누가 있느냐가 제일 노하우였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우리가 뭐죠? 직구라고 하죠.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든 뭐 어디든 직접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관을 통과할 때 세관 통관 번호도 제가 있고요. 근데 지금 예전 그 40년 전이니까 그것을 누가 중간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오파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오파상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오파상은요 아주 좋은 게 창업할 때 그렇게 큰 게 필요 없어요. 외국어 하나 잘하고요. 그 다음에 책상만 있으면 돼요. 네. 자기네들이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 가서 그 생산자들하고 컨택을 해갖고 중간에서 이렇게 수입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오퍼상들이 되게 이렇게 스마트하고 정말 그 007 가방 하나 갖고 다니면서 우리 수출의 역군이 되기도 한 분들도 있고요. 또 수입을 대신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업 중에서 오파상, 지금도 오파상이 있어요. 지금도 많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중간에 오파상을 거쳐야만 어떤 수입할 때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생산자를 찾아가서 같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수입을 했는데 불량이 발생했어요. 불량이 발생하면 그것을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하고 컨택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얘기죠. 그 일본에 보면 그런 오파상 큰 회사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량이 날 경우에는 오파상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오파상한테 그 불량을 클레임을 제기를 하고 그러면 그 한국에 있는 오파상이 다시 일본에서 이제 클레임 제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오파상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해주면서 그분이 잘 되기를 바랬고, 그분이 이제 수입을 그 당시로는 지금 만약 금액으로 이제 제 기억에는 1회 지금 금액으로 한 5천만 원어치를 수입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한 몇백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아닙니다. 한 1억 원어치는 수입한 것 같습니다. 그걸 수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각 그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했어요. 그분이 광고도 내고 막그 센세이션을 하다 이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였었냐면 빨래비누가 그 세면장에 있었어요. 빨래비누로 겨우 손이나 씻는 건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따뜻한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작업자들이 얼마나 그것을 간략하게만 씻겠어요. 차가운 물이니까 겨울에도. 물론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보일러를 통해서 따뜻한 물을 공급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절대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나올 수 있었다면 난방 때문에 그 뭐예요? 난로 위에다 주전자를 놔서 그 뜨거운 물로 해서 그 플라스틱 그 세수대에다 넣고 차가운 물을 써서 썼는데 그거는 한정된 물이에요. 그 한정된 물에서 이 때가 얼마나 지워지겠어요? 잘 안 지워집니다. 예전에는 그 손톱에 때 있다 그러면 전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저 나이 또래하고 맞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우리 남자들은 그랬어요. 공돌이라고 그랬어요. 이 손때에 그게 뭐냐면 이제 아주 그 3D 직업 그 당시엔 3D 직업이라는 게 없었죠. 지금은 이제 3D 직업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공장이라는 개념이었었어요. 그래서 기계 장치를 만들면 항상 이 손톱에 또는 이손 뭐라 그래요? 손 윗자국에 여기에 항상 때가 있었죠. 까맣게. 뭐 염색 공장이든 뭐 무슨 공장이든. 그래서 저 사람이 직업이 뭔가를 알 정도로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사장도 그랬어요. 지금 사장도. 그래서 그분이 그 광고하고 홍보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 그분을 떠올리면서 지금 얘기를 할까요? 그분 아직 살아 계세요. 뭐 2, 3년에 한 번씩 정말 뜸뜸이 이제 저하고 이제 뭐 연락을 갖긴 하는데 살아 계십니다. 연세가 지금 많이 드셨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 1년 반 동안 수많은 돈을 홍보와 마케팅에 쏟아부으셨고 그 돈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분은 3년에서 5년을 그거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셨어요. 정말 이 말이 표현이 맞을 그분한테 듣기에는 섭섭하시겠지만 그건 이제 제가 골라드린 아이템은 아니기 때문에 지지고 볶고 했다는 말 그 표현이 조금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물비누, 그러니까 물 없이 쓰는 치약 같은 그 비누, 짜서 쓰는 비누, 이게 금액적으로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지금 그 당시에 그걸 그렇게 팔겠다고 하시는데, 야, 저게 과연 그렇다면 공장에서 저거를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사서 쓸까? 근데 일본은 이제 그 당시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환율 차이도 있었지만 일본은 그 당시에 이제 선진되고 정말 세계에서 일본 게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마이마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 조금만 이제 녹음기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다 허리에 차고서 항상 테이프를 꽂고 저기 외국어 공부를 했어요. 저도 그거 사용자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로망이 많았었어요. 그게 비쌌거든요. 지금 환율로 따진다면 몇십만 원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뭐 몇만 원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그, 그래서 제가 마이마이를 왜 얘기를 드렸냐면,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되게 글로벌화된 일본이었었어요. 뭐 세계 1위였습니다. 미국도 쫓아가지는 못했어요. 일본한테 이렇게 뭐 정말 기술력을 배워갈 정도, 물론 미국이 물론 앞섰지만 그 정도로 일본이 정말 그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그걸 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의 차이를 얼마나 보시나요? 저는 단언컨대 기술력으로는 한 20년 정도, 물론 어느 파트별로, 대기업에서 개발한 어느 파트별로는 동등한 기술, 조금 월등한 기술이 있지만 평균적인 기술이나 문화적인 추세로 보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글쎄요, 제 생각, 개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우리나라 웃음은 보기 위하여 기타 방송국에 대한 것들 있죠. 지금 지적재산권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전부 어디서 베꼈어요? 일본에서 베껴서 갔어요. 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일본에서 막 지탄을 했습니다. 너희들 왜 우리 거 베꼈었느냐.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지적재산권이 법적으로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 지금은 이제 힘들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자체도 돈 주고 사가야 되니까. 그러한 와중에서 모든 것을 베껴 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물없이 쓰는 비누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약 3년간 거기에 전부 올인을 했어요. 막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나중에는 그것을 후원을 하셨어요. 다른 데다가 이렇게 5개씩, 10개씩.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이 적절한 타이밍은요 전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아이템을 좀 참고하라고 하지만 그 아이템 그대로 갖다가 지금 와서 만약에 오픈한다면 맞지 않아요. 물론 맞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습성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들어왔던 것 중에서 뭐 방자로 시작하는 거 있죠. 거의다가 일본의 문화를 들어온 겁니다. 그게 바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뽑기방 같은 경우는 그 뽑기방은 벌써 일본에서 그 유행이 됐던 게 10년 이상, 15년 정도 이상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상륙한 게 뭐 불과 5년뿐이 더 됐나요? 그 정도로 약 10년 정도 차에 있으면 뭐 좀 나쁜 것들은 좀 더 일찍 들어옵니다. 맞아요. 나쁜 것들은 나쁘다고 얘기하다 보는 것보다는 좀 건전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어, 무슨 뭐 대화방이라든지 뭐 전화방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여기 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강의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다음에 뭐 키스방이라든지 뭐 안마방, 뭐 귀 파는 방도 있어요. 뭐 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런 방자 붙은 것들이 다 어때요? 다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일본은 그러한 어떤 그 섹슈얼 그 문화가 되게 여러분들 일본 가보셨겠지만 그 섹슈얼 문화가 오픈돼 있어요. 뭐죠? 그 어덜트 비디오 같은 거 있죠. 성인 비디오 같은 거 백화점에서 팝니다. 그 다음에 뭐 백화점에서 팔아요. 이렇게 보면 뭐 테이프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 섹슈얼 문제가 오픈된 것들이 뭐 몇 년, 이건 애초력부터 3, 40년 전부터, 아니, 제가 40년 전에, 40, 제가 한 45년 전에 일본에 아닌가요? 하여간, 여튼, 한 40년 전에 일본에 있을 때도 그 어덜트 비디오를 팔았어요. 백화점에서. 또 만화책이 있죠. 성인 만화. 그거는 뭐 편의점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팔았어요. 그런 문화에서 그런 무슨 방 나오는 것들은 되게 그 일본하고에 맞는 거고 우리나라하고는 아직 많지는 않죠. 그런 컨텐츠 문화도 사실은 그 얘기를 이제 뭐 여러분들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창작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문화적인 특성이 있죠. 예전에 40년 전에 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 전을 비교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TV를 키면은 그 남자 여자 혼성 그룹들이 나왔어요. 혼성 그룹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백댄스도 있었고 같이 춤을 추면서 가사에 노래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러브라든지 뭐 I love you라든지 이런 가사 내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40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40년 전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소곳하게 송창식, 윤영주 뭐 이런 분들 저희 나이 또래 이제 그 7080이라고 하나요? 조용한 노래들 빨라봤자 무슨 뭐
손으로 뭐 이렇게 하는 춤 있죠. 그런 춤이 다 했었어요. 혼자 나와서. 그게 정말 독보적이고 좀 뭔가 창의적인 길을 나와서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런 상황 속에의 일본의 문화적인 차이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소방차죠. 소방차가 나와서 춤추고 남자 여자 혼성 그룹이 돼서 우리나라도 노래 가사에 이제 영어가 많이 섞였잖아요. 물론 이제 좀 글로벌화돼서 K-팝이라고 해서 전부 뭐 영어일 수도 있는데 슬슬 노래 가사 속에 영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불과 뭐 한 20년 전일까요? 제가 보기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대략적인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우리가 좀 둬서 아이템을 거기 가서 골랐을 때 그러한 적절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이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제가 시간이 되면은 한 두세 개 정도 그 일본에서 실패한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또 미국에서 실패한 거는 말씀드릴 수 있으나 지금 제가 그 아이디어 개발에 가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창업의 성격에 대해서 창업의 3요소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 같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창업에 있어서 너무너무 이 뼈저리게 경험을 제가 간접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적절한 타임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그 아이템을 많이 참고를 좀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 얻어서 국내 시장을 충분히 보고 우리나라의 시장이 어떤 시장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그때 이입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일본에서 그게 히트해서 막 뭐 붐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국하고 맞는다? 아닙니다. 문화적인 습성이라는 건 정말 무시 못합니다. 일본의 문화의 습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의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술을 두 손으로 받는 거하고 걔네들이 한 손으로 받는 거하고는 같은 문화에서 어긋나지 않지만 이건 우리나라하고 해서 비교되는 것이죠. 그들의 주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본에서 뜨는 그 부동산 관리 쪽에 뜨는 게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빈집 관리하는 관리사가 지금 뜨고 있어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일본에는 노령화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몇 배 빨리 나와 있습니다. 뭐 거의 반 이상이 노령화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국민연금도 지금 정부에서 대기가 버겁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않느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만큼 노령화가 빨리 닥치고 또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시골로 또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쉬 망가집니다. 예를 콘크리트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부식이 빨라지고요. 그러다 보면 금도 가고 금 가다 보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해주는 빈집 관리사가 지금 되게 일본에서는 붐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지금 그것을 들여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시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빈집이 많다 그래요. 시골에도 어느 그 사이트에 가보니까 시골에는 빈집으로 가는데 뭐 100만 원만 계약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내고 그냥 살아라 할 정도로 가서 봤더니 조금만 고치면 살 수 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럼 한 달에 또 다른 곳은 뭐 한 달에 10,000원만 내라 매달 10,000원씩만 그래서 살아라. 왜?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옛날 집들은 이제 자꾸 타다 보면 바람이 불고 그 틈 사이로 뭐 기름때 먼지라든지 빗물이라든지 햇빛이 자외선이 들어와서 안에 것을 노화시키거든요. 빨리.
그러니까 처음엔 금이 가지 않다가 금이 살살살 가면 그 다음에 틈이 생기죠. 그러다 틈이 생기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집이 노화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걸 바르지 않습니까? 어, 이, 이거 뭐죠? 이거 선크림, 선블럭이요. 이게 선블럭. 이거 바깥에 외출할 때 선블럭 바르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과연 빈집 관리사가 일본에서 유행하지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핫한 직업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바로 하면 성공할까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타이밍,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내 운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운이 아니고요. 그게 뭐예요? 시장 조사예요.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창업과 아이디어가 결부됐기 때문에 또 말씀을 더 좋은 사이트를 하나 챙겨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카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을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창업을 하시나요? 내가 조금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창업을 하시나요? 그 창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시장 조사입니다. 첫 번째로 내 주위에,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주위에 100m 근방, 200m 근방, 500m 근방에 나와 같은 업종이 몇 개나 되고, 내 업종, 즉 내 제품, 팔려고 하는 제품의 대체 상품은 어떤 것들이 업종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을 발품을 옛날에는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하는 세마라고 해요. sema.or.kr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위치를 반경 100m로 컴파스처럼 그리면 그 안에 나와 동종 업체들이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 리스트업이 된 각각의 매출도 떠요. 작년 매출은 얼마였었다. 자, 내가 카페를 하게, 요즘 뭐 하도 흔한 게 카페다 보니까 또 여담입니다만 카페 저가 원두커피 카페 있죠. 뭐 메가커피라든지 컴포스, 뭐 이디야, 뭐 여러 카페집이 있죠. 백다방 뭐 이런 여러분들 카페 창업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 서로 그 블루 오션이에요. 아니야. 레드 오션입니다. 피 튀겨요. 피를 튀길 정도로 지금 서로 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경쟁하는 사이에 이 프랜차이즈 회사는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 회사는 돈 벌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들만 지금 피를 튀깁니다. 그거는 이제 또 따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기준점에 대한 카페, 100m 안에 이 카페가 몇 개나 되고 그 카페의 각각의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매출은 카드 매출에 한한 거예요. 그 카드 매출에 한한 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포스 데이터를 통해서 세무서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이지 현금은 아마 세무서로 데이터가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참고치는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시장성과 사업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를 어디 가서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저한테 일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전문가적인 입장을 정부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 사이트가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에요. 그 안에 가면 카페면 카페, 떡이면 떡에 대한 명장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육성 또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금원을 지불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어떤 그 컨설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들 발품을 팔아야 돼요. 차를 타든지 걸어 다니든지 며칠 몇 날을 그 주위에 뱅뱅뱅 돌아서 그 카페 그 입구에 서서 그 사람 그 카운터 하는 거 있죠. 아르바이트를 예전에 그런 것도 많았어요. 아르바이트를 써서 그 앞에서 카운터 시켜요. 들어가는 고객 나오는 고객 이렇게 해서요. 몇 시대 몇 시대 몇 시대 시간대별로 그런 것도 조사하지 않고 나는 되겠지. 여기 보니까 뭐 그런 집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을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시장조사 또 적절한 타이밍을 갖추기 위해선 내 운때다. 내가 어느 날 뭐 복이 태어났다가 아닙니다. 있겠죠. 물론. 저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준비하는데 어쩌다가 로또 복권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있겠지만 로또 복권 맞지 않는 사람이 수천 수백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장조사가 필요합니다. 시장조사 안에는 각 회사들의 경쟁사들에 대한 매출도 필요하고 경쟁사가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조사가 필요한 거죠.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1시간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발품 팔고 며칠씩 걸렸습니다. 아르바이트 써서 다 체크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그 매출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매출이 어디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사이트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지를 해놨습니다. 카페요. 카페 여러분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컴포스는 컴포스의 월 매출, 평균 매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맞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몇 잔을 팔아야 내 이븐 포인트 이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BEP예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예요. 손익분기점은 몇 잔을 팔아야 손익분기점이구나. 내가 인건비가 얼마가 돼야 우리 이 카페가 돌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 타임, 아니 이 테이크아웃 타임, 이 도는 타임 있죠. 고객들이 이게 얼마나 몇 사람이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니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또 뽑아야 돼요. 이러한 적절한 타이밍을 나한테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한데 그 수고는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정부에서 만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매칭을 해서 그 사람들의 충분히 듣고 또 나의 판단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시장조사에 의한 조사에 의해서 그것을 데이터화를 해서 여기에 어느 정도의 가망성이 있다라고 타진했을 때 들어가서 그것을 알아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5, 60대가 은퇴해서 나오면서 통닭집이나 하지 뭐 여러분 통닭집이나 음식점을 해서 망하는 시점이 1년 내에요 대부분. 그런데 거기서
최소로 하는 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은 내가 찾지 못해요. 그냥 권리금이라든지 시설금이라든지 시설금 받아봐야, 그래서 여러분 시설금 5천만 원 뭐 냄비 사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거 다 사고 그것을 팔아 봐도요 5천만 원 주고 사서 1,000만 원도 안 사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5천만 원을 그냥 하늘에다가 없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5천만 원을 차라리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 쓰면 2,400이고요. 2년 쓰면 4,800입니다. 2년 동안 4,800만 원 쓴다고 치고 조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1년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의 인건비도 받지 못하면서 내 자본금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전문가와 충분한 합의, 나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해야 내 운대가 맞아야 되고 내 고객이 어디 흘러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적절한 타이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 교재 안에 있는 얘기를 다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들이 실제적인 실전에서 사용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적절한 타이밍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능력 보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